어지럼증, 불면증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인이 하나예요. 속 시원한 치료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약사입니다. 어지럼증이 있는데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귀에 이명이 와서 계속 귀가 웅웅거리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또 자려고 할 때 더욱 괴로운 것은 팔다리가 저린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생길 때 딱 한 가지만 오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당신이 뭐 어디가 안 좋다고 뭐 이렇게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나는 이게 너무 괴로워요 하면서 뭐 발이 이렇게 냉감이 와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을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뇨가 심하신 거예요. 당뇨가 그렇게 심해서 그게 심각한데 그분 말씀은 자기는 당뇨는 괜찮대요. 약 먹으니까 혈당 괜찮대, 정상이래요. 근데 요거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것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다 따로따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우리 몸을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있죠. 이 이명이 놀랍게도 귀 속에 있는 그 아주 저 귀 속에 있는 그 이렇게 세밀한 그 청각 기관 있죠. 거기에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시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우리 몸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신경이 많이 모여 있고, 신경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 미세 혈관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귀에도 굉장히 섬세한 그 신경과 혈관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어딘가에 혈관이 막힌 거예요. 보통은 이게 이명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석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귀 안에 우리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돌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석, 귀에 있는 돌, 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석이 뭔가가 잘못돼서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해놓고 딱히 속 시원한 치료법은 병원에 없거든요. 약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걸로 약국에 와서 이제 약을 타가려고 해도 약사인 제가 봐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원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 약을 그냥 막연하게 끝도 없이 계속 드시잖아요. 여전히 힘드시거든요. 그 말이 병원에서 하는 그 이석증이다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그게 원인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알아낸다라는 뜻은 그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알고서도 치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원인을 안 게 아니거든요. 항상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지럼증, 그 다음에 이석증, 이명, 그 다음에 또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잠이 안 오는 불면증, 그 다음에 이렇게 팔다리가 저린 거, 심지어 또 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인이 하나예요. 피가 안 통하는 거죠. 피가 안 통하는 것. 안 통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상체에만 열받아가지고 이 상체에만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따끈따끈한 물을 받아서 거기에 손이나 발을 담궈 보세요. 손이나 발이 어떻게 돼요? 특히 추운 겨울에 따끈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궜다가 꺼내보면 손발이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열받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 눈에 핏발서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충혈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던 것처럼 열받아가지고 그곳에 혈관이 확장이 돼서 피가 몰린 거거든요.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몰리면서 그 부위가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귀 속에, 그 다음에 머리 속에, 코 속에
이런데 가슴 속에 울혈이 생기는 거죠. 피가 몰려가지고. 뭐 울혈이 생겼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피가 원활하게 돌지를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귀 속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미세 혈관이 막혔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경에도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오작동이죠. 기계도 오작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귀에 있는 청각 기관이 오작동이 생겨서 귀에서 계속 삐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명이 심하면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않고 뭐 좀 허술한 것 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낫는다라는 거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낫는 방법이, 저도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써서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어지럼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명이나 이런 것을 치료하려고 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분의 어떤 다른 질환을 바라보고 그거를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많구나, 이렇게 뭔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약을 썼는데, 이 약이 알고 보니까 노폐물만 빼는 게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그런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인데요. 그 굉장히 좋은 부작용인 거죠. 제가 의도하지 않는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혈관 청소더라는 거예요. 혈관을 청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이 본래 순환이 잘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생명작용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귀에 이명이 없어지고, 아니 이명 때문에 약을 먹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이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명은 제가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을 때 치료되는 기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보통 짧은 사람이 3개월, 긴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약을 먹었을 때 마지막으로 낫는 것이 이명이더라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이명보다는 좀 더 빨리 낫고요. 어지럼증도 뭐냐면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버리겠네, 그런 말 하죠. 열받아서 돌아버리겠네. 왜냐하면 열이 확 받으면 눈이 뺑 돌아요. 눈이 확 돌아요. 그래서 어떤 분 제가 보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었어요. 정말 눈이 하나도 안 보였대요. 온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는데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없잖아요. 3일 정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취하면서 진정이 되니까 그 시력이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이 정말 놀라거나 정말 열받으면 눈이 가버리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이 제가 평소에 연구했던 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울체 이런 거랑 다 일맥상통한 우리 몸의 어떤 그 작용이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충격파가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실신하는 거래요. 실신을 해서 그냥 불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근육의 힘을 다 빼버리고 쓰러지는 거죠. 그냥 초절전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웃음나요? 근데 이런 우리가 평상시 쓰는 이런 말이 오히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구하고 뭐 찾아보고 했던 그런 전문 서적 논문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어떤 원리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유기체라는 것, 그리고 생명작용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어떤 우리 몸의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라는 것, 그래서 순간적으로 꺼버리기도 한다라는 것 있잖아요. 열이 엄청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여기 울체가 생기고요. 그리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열이 위로만 떠요.
열이 아래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어떤 거든지 공기 중에서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열이 나는 부위가 주로 가슴이고요. 여기서 순환이 잘 안 되면 이게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이 잘 될 때에는 전신으로 이렇게 피가 돌면서 이 어느 정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도 그냥 그게 풀어지고 해독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제대로 해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이 아니라 자주 만났는데요. 엄청나게 두통이 심한 사람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두통 그런 거는 뭐 가벼운 거 아니야? 뭐 두통 가지고 그래. 타이레놀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심한 두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두통이 엄청나게 심했었거든요. 제가 사법시험에 결국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극심한 두통 때문이었고요. 제가 응급실에도 여러 번 실려갔었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제가 눈을 뜰 수도 없게 그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 응급실 당직 의사가 제 남편한테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 술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술 때문에 오는 숙취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닌데 엄청난 두통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제가 무슨 뇌종양이 있었으면 진작에 죽었겠죠. 저는 20대부터 그 심한 두통 때문에 개보린 달고 살았고 타이레놀은 저는 안 듣더라고요. 하여튼 그 진통제 먹어도 듣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두통이 있었는데 제가 생기산 먹고는 제가 만든 생기산 먹고는 어느 순간부터 두통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뭐 1년 중에서 두통이 없는 날을 손가락으로 꼽는 게 차라리 쉬웠을 정도로 이 통증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그렇게 심한 두통으로 자기 일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달분 생기산과 이제 비타민 B, C, 마그네슘 같이 먹잖아요. 이게 마그네슘이 또 천연 신경 안정제라 같이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두통도 결국은 상체 충혈이고요. 이 뇌의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한때 그 30대 초반에 피임약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피임약 이런 거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통증이에요. 평소에도 두통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진통제 가장 센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아마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텐데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제가 혈전을 만들거든요. 호르몬제의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요. 평소에 두통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르몬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혈전을 만들어서 피의 흐름을 좋지 않게 하고 평소에도 뇌혈관의 어떤 혈류의 흐름이 안 좋아서 두통이 있는 사람들, 주로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뇌혈류가 안 좋은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혈전을 생기게 해가지고 이 두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두통이 그렇게 심한 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두통이 심한 거요.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은 그 두통 때문에 뭐 굿도 해봤고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아보셨대요. 뭐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뭐 받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피를 뽑으신대요. 사혈을 한대요. 사혈을 하면 피의 문제니까 우선은 좀 시원한데요. 여러분 계속 피 뽑으면 그 사람 죽어요.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계속 뽑으면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돼버려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뽑을 일이 아니라 그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래요 하고 그분한테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피가 잘 안 통해요. 제가 온 사지가 다 피가 안 통하고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보통 못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운 그 한여름에도 에어컨 앞에 설 수 없이 비지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혈관이 막힌 수족냉증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피가 안 통하면서 이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두통의 시작 전조 증상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두통이 오려고 할 때 내가 좀 힘들다, 두통이 올 것 같다라고 싶을 때 갑자기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는 항상 차가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앞에는 차갑고 뒤에는 뜨거운 거였어요. 이 뒤통수에는 또 그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피는 모든 혈관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혈관이 지구를 7바퀴인가 돈대잖아요. 이 작은 몸 속에 있는 혈관을 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런 가상을 해보면 그 정도로 이 혈관이 길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혈관의 용적, 그 혈관 안에 피를 채울 수 있는 그 용적에 비해서 피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곳에 몸 속에 어떤 부분에 피가 충혈이 되면 다른 부분에 피가 안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쪽에는 충혈이고 어떤 쪽에는 허혈이 되는 거죠. 피가 없어서. 이게 뭐 본래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 채울 수 없으니까 항상 뭐 밥을 먹고 나면 배에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배에 피가 많이 갈 거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바로 공부를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고 긴장을 하면 피가 머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위에 소화시킬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얹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본래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충혈이고 어떤 부분은 허혈인데, 이게 건강하게 이게 시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충혈, 허혈 이런 것이 잘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가장 뭐 이상적인 거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항상 어떤 쪽이 충혈되어 있고 반대편은 허혈,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하지를 않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되면 그분의 삶의 질은 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어지럼증, 불면증. 불면증도 이게 그렇죠. 이렇게 편의점에 천장에 형광등이 쫙 켜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머릿속에 불이 켜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을 감아서 이제 밤에 10시, 11시 되면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12시 전에는 웬만하면 주무셔야 돼요. 자야 되는데 눈을 감았지만 자기 몸에 이렇게 자율신경에서 불은 안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불면증이 오고, 보통 이석증, 어지럼증, 뭐 이명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불면증도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충혈이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통으로 오고 코막힘으로 오고 눈충혈로 오고 구내염으로 올 수도 있어요. 목이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한방 용어로 흉협고만이라고 하거든요. 흉협고만. 이게 울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현대인들은 좀 이렇게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흉협고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을 이렇게 잘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심호흡을 잘 하거든요. 제가 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어떤 한의원에 가서 한 10년 전인가 봐요. 그때 제 약 생기산이 있기 전이었는데 그 한의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볼까 하고 그 한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한숨을 몇 번이나 쉰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답답하니까 숨을 잘 못 쉬겠으니까 한숨을 쉬는 거지. 그분은 저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혼자서 진료실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저분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구나. 나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저분도 좀 쉬셔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 한의원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열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지럼증이나 충혈이나 뭐 이렇게 이명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게 이제 상체 충혈이 있으면 하체에 내려갈 피가 없으니까 팔다리가 저린 거죠. 그래서 쥐도 잘 나고 다리가 뻣뻣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소화인들 잘 되겠어요? 간신히 소화는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원리를 잘 배우면 평소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한테 괜찮아 이런 말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어떤 그 신경 안정제보다도 좋은 거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점심 먹고 나서 혹은 저녁 먹고 나서 편안하게 한 30분이라도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좀 젊은 사람들,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뛰다 걷다를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힘들어 뛸 수 있는 사람들은 땀이 한번 흠뻑 나게 뛰어보는 것도요.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심폐 기능을 한번 끝까지 올렸다가 딱 편안하게 내려주는 것, 이런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울화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화병이 있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현대인들한테 이 화병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화병이 혈액순환 장애의 주범이고요. 화병이 혈관을 막히게 해요. 여러분, 고지혈증이 혈관 막히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번 막힌 혈관은, 재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에 관련된 그 혈관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던 신경이 죽거든요. 신경이 죽어요. 특히 뇌혈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이 무섭다라는 거 알죠?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일어나거나 뇌경색 뇌출혈이 되면 그 혈관을 그 생명줄로 해가지고 있었던 그 신경의 어떤 부분이, 뇌신경의 어떤 부분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편마비, 전신마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편마비나 전신마비가 있다가 그게 놀랍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주변에서. 그리고 그 증상이 점점 이렇게 노력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게 죽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또 더 엄밀히 말하면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거기도 해요. 특히나 이 뇌혈관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혈관이 막혀서 그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신경이 죽었는데요. 이게 혈관이 우회로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죽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안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직접 그런 거죠. 자기가 어느 날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과 의사로서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편마비가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수술을 집도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데 이분이 죽은 신경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 굉장히 괴로웠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자기 몸에 뭐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놀랍게도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완전하게.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수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자기 손이라든지 이런 감각이, 운동신경이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환자들이 두려워할까봐 자기가 일부러 그런 수술을 직접 집도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혈관에도 재생력이 있고 신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인체의 신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약사니까, 의사도 아니니까 더 학교에서 배운 게 부족하고 병원에서 지금 현재 최신 의학에서 뭐 혈관에 대한 어떤 시술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정보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 환자군이 워낙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같이 그냥 동네 평범한 약사였던 제 말을 믿으시고 제 약을 믿어주고 그렇게 약을 드셨거든요. 제 약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일 감동을 받아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 직전인데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제가 약을 안 줄 것 같아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약을 타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본인이 회복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법 많았어요. 제가 하루에 한 5, 60명씩 상담하던 한 3, 4년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제 약을 먹고 제가 이제 적응 반응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혈관이 막힌 사람들이, 제 약이 혈관을 뚫어준대요. 그분들 말이 그래요. 근데 혈관이 뚫릴 때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상들 누가 봤을 때는 다 부작용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약을 안 먹어야 맞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신이 그렇게 아팠대요.
근데 여기가 아팠다가 머리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가 뭐 심하게 어지러웠다가 울렁거렸다가 이런 증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 어딘가 안 좋았던 부분이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아프대요. 안 좋았던 부분 위주로. 뭐 산후풍이 엄청 심했다라는 분들, 뭐 1년에 한 번씩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던 딱 그때만 되면 이 산후풍이야, 이거. 틀림없이 산후풍이야. 딱 그러면서 그때 그 증상이 연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아나는 분들 있잖아요. 제 약을 먹었더니 세상에 그 부분이 아직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시리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길게는 한 달씩 그런 증상을 참고 끙끙거리면서 그 약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끔하게 그 증상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 다 나았다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약을 쓰지 않았겠어요. 이 약은 본래 제가 생기산이라는 이름도 제가 붙인 거고, 저희 약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 분씩 주던 약이었어요. 주로 제가 어디다 썼냐면 이렇게 급성 장염, 막 설사하는 사람, 토하고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숙취가 심해도 토하고 설사하잖아요. 머리 아프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쓰면 꼭 다시 사러 와요. 약사님 그 약 참 좋았다고 다시 사러 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던 약인데 우연하게 이 약을 혈관이 막힌 협심증 환자가 먹게 된 거죠. 그분이 본인이 이 약을 자기가 협심증인데 이걸 먹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이틀분인가 적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루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밤새 이 약 때문에 토하고 막 죽을 뻔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숨이 안 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 좀 더 달라고 해서 제 등골을 아주 서늘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좀 특이한 사연이 있는 약인데요. 제가 이 약을 이제 제 여동생이 협심증이 걸려가지고 이 약을 그 여동생한테 쓰게 됐거든요. 걔가 병원 약이 안 맞아가지고 협심증 시술을 받았는데도 병원에서 협심증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 협심증 약 때문에 손가락 뭐 조금만 주방에서 일하다가 조금만 배도 응급실 가야지 지혈이 되고 그리고 약 먹을 때쯤 되면 벌써 막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가 아프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언니 좋은 약 없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동생을 위해서 생각하다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협심증이 있는데 내 약을 먹고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여동생한테 이 약을 줬더니 얘가 이제 완전히 나아버린 거죠. 완전히 낫는 데까지 시간이 꽤 여러 달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한 주 주 단위로 이렇게 개선이 됐고 나중에 병원 약을 다 끊고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했을 때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제가 이런 분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게 이 혈관이 막히는 주범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우리 보통 다 병원에서는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거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수치를 100 이하로 툭 떨어뜨리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고지혈증 약의 최고 부작용이 근육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근육통이 와요. 이게 근육이 녹으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현저히 나빠져요.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 차를 주차장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침마다 그 자기 차를 찾아서 주차장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끊고는 자기가 어디 주차에 몇 열에 어디에 차를 세웠는 것까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이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어야 혈관을 지킨다고 하니까 약을 먹어요. 그런데 협심증 시술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혈관이 또 막히고 또 터지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 뭐 내 몸이 웃는다라든지 제 앞에 많은 유튜브 영상에 보면 혈관이 막히는 주범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콜레스테롤 그거 피에 기름이 너무 많은 거 당연히 해로우니까 뭐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분명히 개선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수치를 정상 수치보다 많이 떨어뜨린다고 혈관이 안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부작용 플러스 혈관 손상까지 안 떠라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도 여러분 근육이에요. 아세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잖아요. 이게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너무나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근육막이 녹아요. 그 근육막, 세포막이 녹아요. 횡문근 용해증이라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배는 나오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거든요. 뇌신경도 크게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뇌도 기름이거든요. 뇌에 좋은 영양제가 오메가3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냥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는 것이 답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화병이라는 그 원인에 지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열 확 받으면 우리 다 알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 가슴에 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생기산이 이 울화를 풀어주는 그런 약인데요. 이것이 가슴에 울화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제가 비타민 C도 메가도스 얘기하잖아요. 환자들한테 써봤을 때 제가 처음에는 하루에 6,000ml 얘기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00ml 이상 쓰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결석 걱정, 위장 걱정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런 염려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B, C, 마그네슘 이렇게 같이 먹으면 결석 그런 거 걱정 없어요. 그 결석 생기는 분은 C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본래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결석이 생기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칼륨이라는 원소 있거든요. 칼륨이라는 영양제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보세요. 그러면 결석이 안 생긴대요. 이것도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배웠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울화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신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놀라운 질병 치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한 가지 병이 있는데 그게 불임증이에요. 너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 아기 안 생기는 젊은 부부들, 결혼도 안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고자 하는데 몇 년씩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불임증, 물론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불임증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불임증의 한 50% 정도, 요새 생기는 불임증의 50% 정도는 화병인 것 같아요. 왜 젊은 사람이 화병이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명쾌해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아주 어린 애들부터 전부 화병 생기지 않았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아빠 맞벌이 하니까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어린이집 가죠. 좀 크면 학원 다니죠. 과당 경쟁 속에서 얼마나 애들이 입시 경쟁에 시달려요. 나중에 취업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화병인 거예요. 그 고생을 하다가 겨우 취업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죠. 제가 설마 불임증이 생기산으로 이 울화를 치료하는 약으로 불임증이 낫는다고? 근데 제 약 생기산은 굉장히 시원한 약이거든요. 제가 시호, 황금, 황련이 주성분이다. 이 3가지 정도 성분을 공개를 해놨는데 이 약들이 다 차가운 약 내지는 서늘한 약이에요. 물론 이 약 전체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따뜻한 약재도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제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귀띔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약은 그냥 시원한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이 열이 명현 반응으로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열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 열은 제 생기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이 아니라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그래요. 당신의 몸속에 울체되어 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그런 혈액순환제를 쓰면요. 이게 온몸에 차가웠던 극심한 수족냉증, 엄청난 종냉증, 등이 시려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리가 시려서 저한테 오실 때 상담한다고 저한테 오시면서 다리에 한여름에 토시를 2개씩 끼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땀이 나는데 다리는 시려가지고 그렇게 에어컨 바람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한여름에 다리 토시를 2개씩 끼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극심하게 냉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로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제 생각에 자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합쳐져서 이 젊은 세대의 불임증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너무나 슬프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우픈 현실인데요. 여러분, 하여튼 이 원인이 화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제생기산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 화병, 여러분들 스스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름의 비법을 하나씩 찾으세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람이 걷기만 해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 3, 40분 매일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돼요. 좋은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죠. 그리고 걷다가 뛰다가 뭐 전력 질주 안 해도 돼요. 슬쩍 뛰다가 걷다가 하면 이 효과가 거의 대여섯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좀 세게 뛰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땀이 나게 뛰는 거 정말 좋아요. 뛰면은 우리가 스스로 느껴요. 한 번 한 2, 30분만 뛰어도요. 몸이 개운해지는, 숨차고 힘들지만 그냥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피가 한 바퀴 확 도는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전신에 피가 돌면서 그냥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화병 치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병 치유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이렇게 해독이 되고요. 그래서 혈관도 청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릴 거 이렇게 운동하기 전후로 비타민 C를 꼭 드세요. 비타민 C를 먹어야 운동할 때 생기는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노폐물이 있거든요. 이게 젊을 때는 SOD라고 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우리 몸에 효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임증이 생겼거나 이미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효소조차 아마 고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C가 이런 활성산소는 차단해주고 우리 몸은 더 젊게 해주면서 운동의 효과만 극대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비타민 C 많이 먹고, 그리고 여러분 마그네슘을 꼭 드세요. 마그네슘이 가장 값이 싸면서 천연 신경 안정제예요. 세상에 저희 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 딸이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있는데 얘가 커피를 잘 못 마시거든요.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붓는데요. 특히 하체가 얼마나 붓는지 얘가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 부종이랑 얘는 이제 상체는 약하고 하체가 좀 이렇게 부종이 잘 생기는 스타일인데 그런 체질인데 이게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 이게 하체 부종이 극심하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얘도 공부하면서 화병 생긴 것 같아요. 화병이 생기니까 가슴은 뛰고 예민해져 있고 순환이 안 되니까 하체 부종이 그렇게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약 생기산도 먹고 비타민 BC도 먹었는데 마그네슘은 얼마 전부터 먹었나 봐요. 근데 하는 말이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카페인에 대한 그 예민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커피를 마셔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 게 별로 없대요.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인, 화병인 사람들이요, 마그네슘도 몸에 고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그네슘이 음식으로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영양제로 먹어야 되는 원소 중에 하나고요. 다행인 게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마그네슘은 하루에 한 알, 또 어쩌다가 하루씩 빠지고 이틀에 한 알씩만 먹어도 마그네슘 효과가 있거든요. 마그네슘 꼭 챙겨 드시고 비타민C 고용량 하게 되면 막혀있는 혈관도 뚫릴 수 있어요. 저는 제 다리가 시린 거는 비타민C만 먹고도 처음에 해소가 됐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생기산을 한 5년째 먹고 있지만 비타민C만으로도 혈관이 청소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 정말로 혈액순환 장애 이런 협심증이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액으로 인한 그런 이렇게 질환이 심한 분들은 생기산을 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요즘의 질환이 다 혈액순환 장애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도 이 위에 불이 켜진 거고 코막힘, 구내염 이런 것도 위에 상체에 충혈이 된 거예요. 왜 상체에 충혈이 됐겠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하체로 피가 가지 않고 여기만 몰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지럼증도 생기고
귀에 이명도 생기고요. 이명 그게 이 귀 속에 있는 미세 혈관이 막힌 거면서 열독증이더라고요. 상체 열이 충혈되어 가지고 생기는 증상. 그래서 제가 생기산과 소생기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을 그런 분들한테 주로 처방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놀라운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원리들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전해드리고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요통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관절통, 무릎 관절통,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특히 이제 이 요통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허리가 많이 아픈 바람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었더니 병원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대장암이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척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장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온 전신의 어떤 염증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요통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제 가족 중에 한 분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1년에 연중 행사로 한 몇 번씩 허리를 펴지를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아픈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매일 하루에 한 40분, 50분씩 걷고 나서 그 통증에서 해방됐어요. 걷는 거랑 이 요통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중에 또 제가 좀 의문이었었는데, 제 약 생기산을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것이 혈액순환이랑 관련이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큰 우리들의 그 요통의 원인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운전이 업인 분들 있잖아요. 택시 운전을 하거나 트럭 운전을,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운동하지 않으면 그 요통에 답이 없거든요. 제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또 책으로 얘기하시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이 허리에 그렇게 많이 무리를 준대요. 이 허리를 지탱하는 우리 몸에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의 어떤 한 부분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긴 시간 앉아 있고, 그리고 그 근육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근육을 풀어줄 만한, 그 스트레스에서 좀 회복시켜 줄 만한 다른 추가적인 치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게 매일매일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요통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걷는 운동을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걸어줘야 돼요. 얼만큼 걸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면서 걷는 거를 거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따로 걷기만 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요, 최소한 연속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좀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를 이어서 걸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니면 약간 경사진 곳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가파른 곳을 걷는 것보다, 무리를 주는 것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이상, 40분 이렇게를 걷다 보면 자기 손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손 끝에 이런 부분이 뻑뻑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탱탱해져 있어요. 이 정도가 걸었을 때 효과가 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시작하면 더 이상 걸을 수도 있지만 안 걸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30분에서 40분인 것 같아요. 걸었는데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팽창되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주먹을 쥘 때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말초 혈액순환 효과라는 거예요. 이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디디면서 걷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그 수많은 경락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요, 그 적당히 이렇게 골격근도 움직이고 약간 심박수도 올라가잖아요. 약간 빠르게 이렇게 걸으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 몸속에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서 이게 모세혈관 같은 것이 팽창된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이 혈액순환 효과가 살아나면서 이 허리에 쌓여있던 피로가 풀리고, 그 허리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져 가지고 잘 펴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걷게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플랭크예요. 플랭크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는데, 이 자세를 그냥 연속해서 한 3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디스크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한 4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30초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초씩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세요. 30초씩 끊어서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일주일만 하셔도요, 이게 어느새 1분 연속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근력이 생겨요. 우리 몸의 근육은 정말 살아남기 위한 생명인 어떤 기관인 것 같아요. 근육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근육이 없으면 뼈가 바스러지고,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여러분 근육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밥을 먹는 거, 삼키는 거 이런 것도요, 이게 전부 근육의 작용이에요. 내장 기관이 움직이는 것도 내장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골격근이 뼈의 건강이고, 또 이 근육이 제2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이게 심장 혼자서 전신의 피를 다 보낼 수 없거든요. 근육이 그 탄력으로 인해 가지고 정맥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근육은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뭐 타고나면서부터 남들보다 근육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지 나이를 30대 이상 이렇게 먹게 되면 1년에 몇 프로씩 근육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체 근육이 탄탄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치매 걸린 그 치매 요양병원에 가보면 전부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있든지 지팡이 짚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근육만 잘 발달을 시켜 놓아도 뇌가 좋아지거든요. 심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랭크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그게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요, 이 허리 이 부분에 이렇게 유지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디스크 예방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2년 전까지 한 거의 3년 동안 잠을 자면서 제가 자다가 한 2-3시간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다가 스트레칭을 한다니까요. 누워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갖고 이 손으로 발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쭉 당기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양쪽 다리를 다 실시를 해야지 제가 다시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다리가 당기는 거예요. 엄청 다리가 당겨요. 그래서 제가 다리 당기는 것 때문에 잠이 자꾸 깨고 깊게 잠을 잘 수가 없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허리까지 아픈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몇 군데 한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한 한의원 그나마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6개월을 칩도 맞고 부항도 뜬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냥 효과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제가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제가 그 전에 운동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를 못 간 거예요. 저는 헬스장 가서 딱 20분 정도밖에 운동 안 하거든요. 하루에 20분, 그것도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못 가는 운동이었는데요. 그 운동을 쉬고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 제가 다리가 당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리가 당기는 게 알고 보니까 이 허리 근육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도 되겠냐,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별 말씀 안 하시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도 제가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제가 크게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헬스장 다니고 이 허리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근데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한의원에를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효과가 빨라요. 여러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그리고 플랭크를 한번 할 때 한 3분 정도씩을 하게끔, 뭐 30초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30초씩 뭐 여러 번 나눠서 하시든지, 하여튼 3분 이상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그거를 목표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의료비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통,
제가 아까 혈액순환 얘기했잖아요. 보통 병이 오면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요통이 있는 사람은 요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다 같이 엮어져 있어요. 요통이 있으면서 뭐 다리 정맥류가 있는 분들, 다리가 저리고 아픈 사람들, 발이 시린 거, 뭐 어떤 날에는 발이 막 불이 나는 것 같이 뜨거웠다가 어떤 날은 발이 얼음같이 차가웠다가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요통이 있는데 당뇨가 같이 있는 분, 요통이 있는데 뭐 혈압도 높은 분, 이렇게 질병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엮어져서 친구처럼 같이 찾아오잖아요. 반갑지 않은 친구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요, 다 다시 보면 혈액순환 장애더라고요. 놀랍게도 혈액순환 장애예요. 요통이 있는 사람 치고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혈액순환만 잘 돼도 불면증이 사라지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것이, 낮에 내가 머리를 써야 될 때는 이 머리의 활동, 두뇌 활동이 기민하다가 밤에 자야 될 때는 이 머리에 불이 꺼지면서 이 배하고 다리 쪽으로 피가 가가지고 잠잘 수 있는 모드로 딱 전환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는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억지로 그 신경을 꺼버리잖아요. 억지로 신경을, 활성화되어 있는 신경을 억지로 차단을 시켜서 나중에 환각이 보이는 그런 수면제도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좀 전에 저기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깜깜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불면증, 그 수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수면제든 신경안정제든 전간 치료제, 발작 치료제든지 전부 다 신경의 불을 끄는, 신경을 차단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그게 딱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만 적절하게 신경 차단 이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차단이 돼버리고 뭐 어디 다른 신경이 차단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약은 잘못 먹으면 자살 충동이 생기는 그런 약도 올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해서 약에 대한 불안감을 확 올리고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약에만 너무 의지해서 그걸로 나는 뭐 수면제 먹으니까 잠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사는 약이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약보다는 여러분 원인 치료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약 생기산하고 비타민 세트, 제가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것을 생기산 세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생기산은 제가 만든 그 생약 과립제잖아요.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 한방 생약들을 제가 일정 정도로 약사의 권한 안에서 배합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하도 효과가 좋아서 이제 다른 약들도 있었는데 그 약만 살아남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약사님 그 약이 뭐예요? 이름을 불러서 제가 그냥 환자들하고 소통하기 좋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생기산이에요. 이게 생기산을 먹으면 신통하게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도 쓰는데 요통에도 쓰고 무릎 관절통에도 쓰고 뭐 피부병에도 쓰는데 불면증에도 쓰고 갱년기 장애에도 쓰고, 갱년기 장애면 여러분 짜증나고 뭐 울화가 치밀고 갑자기 슬펐다가 땀이 확 났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굉장히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몸이 어딘가가 막 아프고, 어떤 분들은 그게 당신이 뭐 20년 전 30년 전에 아이를 낳을 때 산후풍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냥 다 조화롭게,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고 피부는 깨끗해지고 소화는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다리가 저리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피가 머리에만 몰려있고 가슴에만 몰려있어서 다리로 피가 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혈액순환 장애인 거예요. 본래 다리가 저릴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마그네슘을 먹어보는 거고요. 근육의 경련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마그네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매일 걷기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생기산과 비타민 세트를 먹으면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리 저림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뭐 한 2, 3일 만에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 몸속에 어떤 원인이 쌓여가지고 생긴 그런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석 달, 길면 6개월, 1년 이렇게 그분의 그 증상의 깊이와 정도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다양한 그런 질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절통이 이렇게 온몸 마디마디가 아픈 관절통이 생기는 것도요,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 이래가지고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연골이 닳지를 않는데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저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에서 알았어요. 연골이 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연골이 찌그러든 거래요. 수분이 빠지고 노화가 되면서 이 연골이 그냥 눌러진 거죠.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냥 연골 보충이 돼서 관절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찌그러지면서 또 다른 거, 어떤 분들은 왜 관절에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그런 거 다 염증이거든요. 연골이 찌그러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퇴행이니까 퇴행, 쓰지 않아서 퇴행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 자체도 만성염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뭐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아보셨어요? 연골 주사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연골 주사를 맞고 효과가 있었다 하는 분들은 연골 주사의 효과가 아니고요, 연골 주사랑 같이 쓰는 진통제의 효과예요. 진통제, 근육이완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릎이 좀 안 아픈 거고, 그 약 기운 떨어지면 한참 지나면 다시 아파요. 그런 무릎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염증 치료고, 그것도 염증도 혈액순환이 잘 되었을 때 염증이 깨끗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에도 제 약 생기산 세트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생기산까지 나는 도저히 먹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염증에 좋은 기름 3종 세트가 있어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여기에다가 주방에서 식용유 대용으로 올리브유 같은 거 있거든요. 저희 진약사몰에 있는 올리브유가 병으로 된 거랑 포로 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식품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를 그냥 집에서 짜가지고 마음껏 뭐 음식에 그냥 볶을 때도, 끓일 때도, 튀길 때도, 그냥 드레싱으로도 그냥 먹는데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올리브유를 먹는 사람들은 암이 없고, 심장병이 없고, 혈관병이 없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치매도 없대요. 이게 그렇게 올리브유가 슈퍼푸드인데요. 마트에서 파는 아무 올리브유나 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퓨어 올리브유라고 하는 거, 순수한 올리브유라는 뜻인데, 퓨어 올리브유, 이거는 그냥 식용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지 못할 정도로 질이 나쁜 올리브유를 다른 이런 기름이랑 섞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등급을 맞춰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올리브유 특유의 치료 효과는 없어요. 정말로 올리브유의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하려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또 등급이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있고 밑에 산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엑스트라 버진을 그 마크를 달 수 있는 게 올리브유의 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산도가 0.8보다 낮으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0.8 거의 그 근처면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만 있고 산도를 표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산도가 0.5보다 더 낮고 더 질이 좋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제품이 산도가 얼마라고 산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 제품이 가장 최상급의 산도 0.1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오신 분들도 제 올리브유를 극찬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올리브유가 굉장히 값이 싸고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싼 값에 공급해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작은 병 250ml 병부터 있거든요. 250ml 병,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 된 거, 그런 거는 한 포씩 이렇게 짜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생기산을 먹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평소에 늘 하루에 한 포나 두 포 정도를 음용하시는 거, 또 병으로 된 올리브유를 식용유 대신에 이렇게 집에서 기름 써보세요. 그러면 음식의 감칠맛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냥 밥에다가 뿌려서 비벼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사람들은 그거를 야채에 그냥 드레싱으로 쓰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도 제 진약사몰에는 RTG라고 적혀 있잖아요. RTG 오메가3. 식물성 RTG 오메가3도 있으니까 난 동물성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 RTG로 되어 있는 거. 이 RTG가 순도 높고 흡수율이 높아서 RTG라는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제품 드시면 되고, 또 간마리놀렌산이라는 거. 이거는 피부를 물광으로 만들어주는 피부와 점막에 좋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있는 사람들도 이 올리브유도 위장병 치료지만 저는 간마리놀렌산을 더 권해요. 이거를 하루에 한 2알 정도를 먹으면 피부가 물광이 되면서 위장도 굉장히 튼튼해지는 위장병 치료제 효과가 있고요. 이 레시틴이라는 게 기름 노폐물을, 기름독을 빼주는 굉장히 놀라운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기름으로 치료하거든요. 이 레시틴이라는 거를 먹었을 때 얘가 또 위장병 치료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묶어서 기름 3종 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꾸준히 섭취를 해도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이 없어져서 제 생각에 관절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타민 B, C 강조 많이 하죠. 비타민 B, 이것도 뭐 신경 비타민, 짜증나고 피곤하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비타민 B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B, 값싼 비타민 B지만 어떤 보약보다도 대단한 거니까 요거 하루 한 알 꼭 드시고요. 비타민 C 하루에 6,000ml 이상 한번 먹어보시고, 그러면 또 뭐 걷기, 또 플랭크, 또 여러분 마음 관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요통, 척추 수술 뭐 이런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튼튼한, 특히 이제 뒤태가 아름다운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